안녕하세요. 피셋 에센스 상황 판단의 김영진입니다. 지난 7월 10일 토요일 날 2021년도 국가직 7급 1차 선발 시험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올해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아마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에서 보면 2차를 위해서 정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7급 국가직 공무원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수험생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금년도 시행 첫 해의 필세 시험, 부담이 좀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주요 문항을 같이 해설을 해볼 거예요. 해보고 올해 시험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잘 분석해서 내년도 시험에 활용하시는 데 지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 요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22번, 24번, 25번 요렇게 풀 텐데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항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 해당 문항 뿐만 아니라 전 문항을 한번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시면 문제지와 정답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신 연후에 요 강의를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대요. 그 직전에 먹은 떡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약간 퀴즈 스타일의 문제죠. 자, 박스 내용 볼게요. 길진 않습니다. 원 쟁반의 둘레를 따라서 쑥떡, 인절미, 송편, 무지개떡, 팥떡, 호박떡 이렇게 순서대로 한 개씩 시계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릅니다. 특정한 떡을 시작점으로 했을 때 중요한 건 얘를 세는 거죠. 첫 번째라고 세고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6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고 나면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떡이 한 개 남게 되면 그 떡을 마지막으로 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 그 직전 떡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추적을 해서 거꾸로 결과에서부터 추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특정 떡을 1번이라고 지정해 버리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원 방향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떡을 1번이라고 하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시계 방향으로 써 놓죠. 써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먹게 되는 떡을 순서대로 파악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6번 떡을 먹게 되겠죠. 지우시면 되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방향이니까 다시 5번, 6이니까 1번 떡을 먹게 되겠죠. 1번 떡. 그래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번부터 세는 거죠. 2번 떡부터 1, 2, 3, 4, 5, 6, 3번 떡을 먹게 됩니다.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세세요. 1, 2, 3, 4, 5, 6, 2번 떡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1, 2, 3, 4, 5, 6이니까 5번 떡을 먹게 되고 마지막 4번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그렇죠? 요게 뭐라고요? 마지막에 먹은 송편이다. 그럼 마지막에 먹은 떡 그 이전 떡은 위치상으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에 한 칸 옆에 있는 떡이 되겠다. 그럼 송편의 오른쪽에 한 칸은 당연히 문제지에서 무지개떡이 되는 거죠. 정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연 과정들에 대해서 기발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다이렉트로 직접 바로 판단하시는 게 더 수월해 보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아이고.
네, 8번 문제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구매하려는 두 상품의 무게로 옳은 것은, 예. 지금 마트에서 쌀 상품 AD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상품 무게는 A가 가장 무겁고 B, C, D 순서대로 무게가 가볍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냥 제일 무거운 A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B, C, D 뭐 이 순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무게 측정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상품을 저울에 쟀어요. 그래서 이런 무게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6개의 무게가 나오죠. 네. 4개 상품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무게를 재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일 테니까 여기 다 고스란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갑이 구매하려는 두 상품이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갑은 가장 무거운 상품과 가장 가벼운 상품을 제외하고 그럼 결국 문제에서 누구누구 B하고 C 이 상품의 무게를 찾아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전체 무게들을 다 활용할 건 없어요.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뭐 저 이쪽을 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거 54kg 가장 무거운 거 너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 당연히 A, B의 상품의 무게겠죠. 가장 무거운 2개를 올려놨을 때고요. 그 다음에 50kg 얘도 확정할 수 있나요? 확정할 수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AC죠. AC.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걸 뒤에다 써볼까요? 얘가 50kg고 얘는 AC가 되는 거죠. 둘을 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B하고 C의 무게 차이가 얼마더라? 4kg구나. 요거를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일단 선지를 발동하세요. 이런 거 안 되죠. 4kg 안 됩니다. 여기 지금 4kg 이렇게 3개만 남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해보셔야 되는 액션은 뭐냐면 둘이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44죠. 44가 여기 있네요. 있습니다. 다 후보가 될 수 있고요. 46, 그죠? 46 없죠? 없습니다. 48 없습니다. 정답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를 A, B, C, D 정확한 무게를 각각을 다 결정하시는 것도 뭐 문제는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거기까지 진행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장에서는 적어도 빠르게 정답을 캐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만약에 4번, 5번에서도 여기 제시문의 무게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B일 거고 이게 C일 텐데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그 차 54에서 그죠? 24를 차 그럼 A가 얼마가 나오고 D가 얼마가 나오니까 그 나머지의 상품의 무게들을 통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더 한번 걸러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의 궤종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을 묻고 있어요. 그죠? 문제를 정확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박스 보면 궤종시계는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매시 정각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됩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칩니다. 자, 예시가 나와 있어요.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각의 첫 번째 종을 치고 간격별로 시작해서 7번을 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궤종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렇죠?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데이터,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를 규칙을 앞선 부분에서 제시를 했고 뒤에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죠. A의 궤종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6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얘가 0초. 뭐죠? 정각이죠, 정각. 정각부터 우리가 친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이것만 잘 놓치지 않으셨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다음에 6초. 그럼 얘가 첫 번째 1회, 그죠? 여기에서 6회 이렇게 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격을 보면 시간은 6초인데 횟수를 따졌을 때는요, 여기가 1회가 돼버려요. 1회가. 그러면 간격을 따져볼게요. 간격.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요? 5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6초를 어떻게 해요? 5구간으로 만드는 것이 얘가 단위를 보면 회당 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6초 간격을 5번으로 쪼갰을 때 각 간격마다의 시간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진행해야 되는 거는 11시니까요. 11번 쳐야 되죠. 5번이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6초라는 요 단위당, 횟수당 시간의 기준을 내서 당연히 5회를 곱하면 되는 거죠. 6초가 더 진행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12초가 됐을 때 11번을 찍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답이 2번이 되는데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아마도 6초에 6번이니까 11초에 11번이겠지라는 막연한 그 오류를 좀 범하셨던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인지 오류 같은 것들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2초에 11번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요거 이제 오답률 중에서 가장 많은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그 정답률이 가장 저조했던 문항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날씨 예보 앱을 설치한 잠재 사용자의 총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내일 비가 오는지를 예측하는 날씨 예보 시스템을 개발한 A청은 다음과 같은 날씨 예보 앱에 사전 테스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날씨 변화를 경험하는 잠재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개인적 동의를 얻어 확보한다. 됐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첫째 날에는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비가 온다,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읽으셨을 때 느끼셔야 되는 거죠. 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그룹으로 나눠 갔을 때 맞는 그룹과 틀린 그룹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죠?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요. 둘째 날에는,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한 그룹, 그룹을 다시 같은 수로 나누고 또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일치한 그룹, 그죠? 날씨의 상황과 일치한 그룹에 계속 양분해서 그죠? 같은 수로 나누고 거기에 또 똑같이 양립 불가능한 그런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여기가 또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 그죠? 제시문에 있는 거 잘 읽으시면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그룹에도 같은 반복을 반복한대요.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는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또 일치했던 그룹한테 했던 작업을 동일하게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보시죠. A청은 사전 테스트 전략대로 얼마예요? 20만 명의 잠재 사용자에게 5일간이에요. 받은 메시지와 날씨가 3일 연속 일치한 경우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 고려할 게 없어요. 문제에서 준 게 없습니다. 3일 연속 일치하면 돼. 그러면 화면상 여기로 가볼까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다 쓰죠. 자, 1일차 첫째 날. 첫째 날. 1일차.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월화수목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일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1일차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는 일치한 그룹을 표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X는 불일치한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시험장에서. 예. 3일차에 설치하는 그 잠재 사용자인가요? 잠재 사용자. 예. 그럼 1일차, 2일차, 3일차 연속해서 그룹이 맞아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20만에서 10만으로 줄죠. 5만, 2만 5천이네요. 2만 5천.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수를 그냥 2만 5천이다. 25라고 적을게요. 25. 그 다음에 4일차에 설치하는, 그러니까 결국 3일 연속이니까 이 이후부터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3일차까지 연속되느냐 아니면 4일차에서 연속되느냐 이걸 볼 텐데 4일차에 설치하느냐, 그럼 당연히 4일차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불일치한 그룹에서 분리가 돼서 일치한 그룹으로 타고 넘어왔을 때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25니까 절반이니까 12.5가 되겠죠. 예. 이제 중요한 건 5일차예요. 5일차를 같은 패턴으로 안 되고 불일치하고 일치. 예, 이렇게 봐주시면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기 때문에 4번이죠. 4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어떻게도 가능하다. 예, 여기서 맞추고 일치하고 여기서 이제 불일치하게 되면 끊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룹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 요거 5일차에 설치하는 그 잠재 사용자들의 수를 따질 때 요거를 놓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결국 이제 여기 절반인데 절반 합치면 12.5겠죠. 예. 12,500명이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얘하고 얘를 합치면 되니까 25,000에 5만 명이 된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 마지막 단계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함정, 문제에서 정답을 내기 위해서 파악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함정들이 좀 숨어 있었다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이렇게 가지치기로 수용도라는 것처럼, 그죠? 나뭇가지 모양으로 갈라지는 경우의 수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대로 가는 것이 뭐 정확한 흐름에 맞긴 하겠지만 되게 뭐 길어지니까, 그죠?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몇 개를 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초반에. 그죠? 첫째 날에 갈라지고 여기가 맞는 그룹, 틀린 그룹이라면 맞는 그룹도 갈라지면서 맞거나 틀리거나 생길 거고 틀린 그룹도 맞거나 틀리거나 생길 거고 이런 식의 구조로 가는구나. 그래서 다음 차에서는 무조건 일단 인원수가 절반이 되면서 일치하는 그룹과 불일치하는 그룹이 반드시 생기는 그런 구조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24번인가요?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24번이죠. 예. 요거는 이제 23번과 24번이 세트 문항인데 23번은 이제 정말 그냥 제시문에서 옳은 내용, 틀린 내용 골라내는 그런 단순한 문제였고요. 이제 24번이 이것도 이제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제시문은 이 24번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했어요. 끝에 동그라미 3개 연속만, 앞에 더 있는데 그거는 24번 문제 풀이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24번 풀어보겠습니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예요. 그죠?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이런 게 이제 항상 근거, 그러니까 그 소재에 따라서 그 소재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뭐 법령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면 꼭 그 말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의와, 그죠? 정의하는 부분과 의 부분들을 명확하게 캐치하시는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그 두 번째 가운데 동그라미 보면 지금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이죠. 위원은 우리끼리 추천하는 자로 한대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위원수예요. 자, 지금 보세요.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대요. 다음에 따라.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럼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요?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수예요. 우리가 묻는 거 문제에서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 뭔가 달라요. 맨 밑에 봤더니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는 여기 다 그대로 등장하죠. 그럼 얘부터 확인하셨어야 돼요. 제시문에서. 얘부터. 문제에서 묻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위치니까요. 전체 위원수는 제가 할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넣으시는 게 편하실 것 이쪽이 선이. 아니 원래 넣고 하는데 네. 오늘따라 괜히 아이고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예,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이거 다시 할까요 그냥? 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네. 그러면 넘기시면서 하시면 넘긴 상태에서 아니면 이거 그 남아 있네. 지우기 해야 되나? 올? 네, 그건 올 누르시면 되고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넘기면서 해요? 아니면 넘은 상태에서 진행해요? 아까 그냥 24번 보겠습니다부터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그러면 그냥 그 문제 읽으시는 처음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놓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자, 다음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이네요. 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4번은 시험지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23번과 이제 세트 문항이에요. 세트 문항인데 23번은 제시문에서 그냥 뭐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정오 판정하는 거라 비교적 쉬운 문항이었기 때문에 24번 요것만 들고 왔는데 요것도 오답률이 높고 자, 제시문에서 일부분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하단에 그 끝에서 이어져 있는 동그라미 3개 24번 풀이에만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래요. 전체 위원수.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라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위원회 명칭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상황 판단 문제를 푸실 때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개념적인 부분 그 새롭게 그죠? 신용어들이 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얘가 너 뭐냐라는 정확한 개념과 개념의 정의와 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죠. 당연히 얘를 알려면. 그래서 제시문에서 어쨌거나 그 용어 그대로가 쓰인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죠. 뭐 여기 지금 위에도 통합추진공동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 묻는 정확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게 마지막 동그라미에 있어요. 이렇게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는 그죠?
위에 따라 그럼 이제 위를 볼 거 아니에요?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예. 곱한 값이다.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 그 위원수에 이것도 잘 보세요. 위원수에 요 박스에서는 뭘 구하게 돼 있다? 위원수를 구하게 돼 있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 근데 그 뒤에 곱할 건 뭐냐면 단체의 수죠. 단체의 수. 그 용어들이 시험장에서는 후루룩 읽다 보면 이게 이거인 것처럼 그죠? 읽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원수는 알겠어요. 여기 박스 내용이니까. 근데 단체 수가 뭐야? 그거 찾아야 돼요. 단체 수가 뭐야? 여기 보시면 관계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괄호에 되어 있어요. 뭐냐면 통합대상 지자체, 그죠?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라고 되어 있어요. 및이라는 건 뭐예요? 예, 당연히 합해서라는 거죠. 예, 모두 다. 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 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는 구하면 되고, 예, 또 당연히 그 위에 박스가 그 위에 글이 위에 동그라미 글이 밑에 해당되는 박스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다면 찾아보면 되겠죠. 상황 보겠습니다. 갑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그죠? A군과 B군. 갑도예요. 그 다음에 을도가 관할하는 C군, 병도 관할하는 D군, 이렇게 나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시문을 보시면 명쾌하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그게 딱 뭐다라고 정의되진 않아요. 어쨌거나 통합대상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지금 A군, B군, 그 다음에 C군, D군 얘네 넷이 통합하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4개의 군을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관계위원수 구해서 단체 수를 곱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항상 문제에서 단서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은 관계지방자치단체장 및 추천한 자로 하는데,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는 이렇게 산정하는데,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에서 수를 올림해라. 올림해라.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거 참고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단체수 몇 개? 4개. 지금 제가 뭘 구하냐면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예요. 관계 그냥 위원수라고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4개가 통합이고, 그럼 6을 곱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이번엔 관할하는 또는이니까, 그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도가 몇 개예요? 갑도, 을도, 병도, 이렇게 해서 3개죠. 더하기 3개의 도에다가 곱하기 2 하래요.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 하자. 여기 한 것에서 뭘 나눠주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걔는 뭐라고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끝에서 3번째. 네, 주어진.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는 뭐라고요? 통합하는 지자체 수와 그를 관할하는 시도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7로 나눠주는 거죠. 예, 7로. 그런데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24에 6, 24, 31. 31이고 7로 나누면 이거 얼마죠? 4, 7이 4점 얼마를 맞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올리라고요. 그래서 얼마로? 5로 쓰라는 얘기죠. 5명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지막 동그라미에서 그 단체 수를 곱해서 얼마로? 35명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뭐냐면 어차피 얘하고 얘는 동일하잖아요. 관계 지방자치단체 수. 걔로 나눴다가 다시 곱한다?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거 없다고 보고 그냥 이거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장 안에서의 난이도와 시험장 밖에서의 난이도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이 또 거의 끝에 있고 하니까 시간의 어떤 안배가 조금 부적당하게 이루어진 수험생 분들이라면 시간에 쫓기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법한 그런 문항의 순서니까요. 이 단서 조항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사실 무의미해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런 것에서 한 번쯤 내가 다시 한번 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이것도 좀 오답률이 높은데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괄호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분류 코드가 나오는데 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 2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자리 그러면 이렇게 5자리라고 하니까 표시해 보고요. 그 다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한대요. 이것도 고유한 값이죠.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구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만약에 도에 속하게 되면 그 하위 기초자치단체가 시까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뭐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시가 광역자치단체면 그 하위의 기초자치단체는 군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 개념의 어떤 포함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자리 그러니까 지금 얘가 끊어지는 게 처음 2자리, 그 다음 2자리, 마지막 자리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로,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로가 아닌 임의의 숫자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래요. 이런 거 잘 매칭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역이면 마지막 자리에 제로, 기초자치단체면 마지막 자리에 0이 아닌, 그죠? 0이 아닌 다른 임의의 수가 나와야 된다라고까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죠. 땡땡시 A구, B구가 있어요. 그때 B구에 대해서 행정분류 코드가 1003이라고 4자리가 나왔습니다. 5자리는 알 수가 없고요. 갑은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A구의 행정분류 코드는 이제 나눠주는 거죠. 첫 번째, 땡땡시가 광역이면 얼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면 얼마가 된다. A구의 행정분류 코드로서 알맞은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뭐 5번째 자리 같은 경우는요, 기초자치단체면 0이 아닌 숫자니까 랜덤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안 되는 것들을 좀 소거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온 비구의 코드, 행정분류 코드를 통해서 얘는 못했다. 얘는 1,0은 얘는 고정적이다. 얘는 건드릴 게 없어요. 네. 그게 땡땡씨가 광역이든 그 다음에 기초든 간에 상관이 없죠. 네,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A구가 여기서 지금 나눠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여기서 써볼게요. 만약에 광역이면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단서 조항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군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구다. 그러면 구 자체가 별개의 단체가 됨으로써 B가 갖는 03이라는 고유의 번호를 A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갖습니다. 이때는 03이 나오면 안 돼요. 03이 나오면 안 돼. 다른 게 나와야 돼. 그런데 만약에 얘가 기초자치단체라면 그러면 단서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고유한 값이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03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얘가 만약에 광역이면 그대로 써볼게요. 광역이면 제로 써야 되고 기초면 제로가 아닌 다른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요 5개의 분류 코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2형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1형은 고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광역이면 뭐라고요? 03이 안 돼요. 03이 안 됩니다. 구 자체가 분리가 되는 별개의 자치단체로 봐야 되니까요. 03 이런 거 안 됩니다. 03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일단 3번하고 5번은 지우세요. 3번하고 5번은 기억을 통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초자치단체라면 땡땡씨가 그럼 1003은 그대로 와야 돼요. 1003 그죠?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10 없죠? 이거밖에 없네요. 2번밖에 안 보이죠? 여기 1003이 와야 되는 것. 어차피 2번 날라갔고요. 얘도 5번 날라갔죠? 나머지 얘네들 02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03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5번째는 기초라면 당연히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니은의 보기 선지에 전부 다 0이 아닌 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정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는 이렇게 한 6개 정도만 풀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리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늦지 않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년도 시험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한번 보죠. 문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굵직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굵직하게. 자, 첫 번째로 분량, 문제의 분량이죠. 그리고 구조, 거의 복잡성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단순한 편이었고요. 단편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올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뭐 여러 가지의 뭐 대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5급과 민경채 사이에 어디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를 많이 해드렸는데 민경채 쪽으로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분량과 구조의 복잡성 측면에서 본다면 민경채에 가깝다. 그런데 그럼 뭐 쉬웠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몇 개를 좀 봤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오류를 유발하는 좀 깨알 같은 함정이 요소에, 그죠? 요소에
여러 곳에 배치가 된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뭐 상황 판단은 당연히 함정이 있죠. 예, 함정이 있어요. 근데 주된 두 가지의 어떤 그 기준을 본다면 함정에 낚이는 경우에 변별 여부를 가려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의 실마리의 관점에서 그것들이 관건이 되는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얘가 좀 높았다는 거죠. 다른 유사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7급 시험에서는 함정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체감 난이도 처음에는 뭐 괜찮았어, 무난했어라고 느끼는 수험생이 대다수였을 텐데 막상 채점을 해보고 점수를 받아봤을 때는 그죠? 그게 상관관계가 좀 떨어질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령형이 무난했습니다. 법령형.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 연말쯤에 작년 11월쯤인가요? 그때 모의평가를 공개가 됐을 때에는 법령형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사례 적용이 되면서. 근데 그래서 법령형에서 조금 더 색깔을 조금 이제 차별화시켜서 사례 적용으로 조금 치중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법령형은 무난했습니다. 네. 사례 적용이 거의 없었어요. 뒤에서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 무난했다. 여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하게 수추론을 하는 그런 유형이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수추론. 숫자 맞추기죠. 숫자 찾기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뭐 상황의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거나 뭐 대화형으로 주거나 뭐 형식은 불문하고 어쨌든 수를 좀 맞춰내는 그런 유형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거나 다양한 기술이나 뭐 특별한 스킬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우리 수험생 평균인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들을 어떻게 몰아가는 것이 좋을지 극단적으로 분배를 해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균등하게 것들을 유지하면서 수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상식선에서의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되는 유형들이 많았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렇게 문제의 특징들은 이렇게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의평가 있잖아요. 모의평가와의 연계성, 그 다음에 영역 간 난도의 편차 이런 것들도 좀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형식적인 연계는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형식적 연계. 그러니까 유형에 대한 출제의 뭐 비중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게 1대1 대응으로 그죠? 1대 모의평가 1번이 실전에서 1번이다.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매칭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모의평가에서 출제하고자 했던 유형들이 대부분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계는 됐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그건 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난이도의 측면에서 실전에서는 조금 많이 줄였던 건 맞습니다. 제가 이건 시험장 밖의 난이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라도 모의평가보다는 상당히 쉬웠다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무에서 실무와 연계된 소재들을 많이 쓰겠다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두각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황 판단이 늘 그래왔듯이 그죠? 그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아마도 이게 이제 모의평가가 통계가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제 추측건데 모의평가를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모의평가의 취지가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안내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7급을 치르는 수험생 집단의 수준들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데에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난이도였다는 겁니다. 예.
언어를 보고 멘탈이 많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았죠. 제 주위에서도. 그래서 언자상순으로 난이도가 분포가 됐는데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평소 실력보다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죠. 근데 공교롭게도 2021년도 5급 피셋과 분포도가 유사합니다. 예, 5급도 언자상이었죠. 언자상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22년도 우리 7급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2022년도 5급의 출제 패턴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게 뭐 유지된다 안 된다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제가 2021년도 7급 기출문제와 작년 20년도 말에 공개가 됐던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조금 대비해서 볼만한 거 3가지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풀이는 안 할 건데 금년도 6번 문제가 이게 뭐 통합력이라는 것을 그죠? 통합력 거기 보시면 통합력에 투입되는 노력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산식이 나오죠. 뭐 재능에다가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곱하기 4를 했나요? 4를 하고 노력에다는 곱하기 3을 하고 이렇게 그죠? 4를 하고 노력에다는 곱하기 3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22번이 그러니까 뭔가 산식을 주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항의 유형인데 모의평가 22번을 보시면 맥삼수라는 게 등장을 해요. 맥삼수. 예. 이것도 이제 산식을 주는 거죠. 근데 실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갖는 형태로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후기의 뭐 평가 점수를 가지고 파악하는 건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이제 금년도 기출 시험에서 14번 문항과 모의평가 21번을 같이 한번 대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문항은요, 재심사와 관련해서 뭐 몇 개 항목을 이렇게 물음표 처리를 해서 거기를 이제 비워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정어 판정을 하는 보기나 선지에. 근데 21번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제 UCC 공모전이었나요? 문제가. 그래서 공모전의 심사의 결과의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빈칸에 몇 개를 항목을 비워두고 그 값의 변화에 따라서 판정하는 건데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단편적이에요.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데에 반해서 얘는 그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떤 뭐 다른 항목들에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법령형 문제에서 18번 유일하게 조금 그래도 숫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심의회와 관련해서 뭐 의결 정족수, 그죠? 그 다음에 뭐 회의 개의 정족수 이런 게 나와요. 그거와 모의평가 6번. 요거는 이제 지역개발 신청 동의와 관련된 문항인데 구체적으로 사례가 막 박스로 처리가 되면서 좀 복잡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출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기출이 중요하죠. 기출이 중요한데 내년도 22년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기출만 놓고 기출선에서 준비하시지 마시고 모의평가까지 조금 대비하는 기준선 베이스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역 간 난이도가 이 룰이 깨져서 언자상 이렇게 돼버리면 상황 판단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평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커버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얘기들이 조금 당연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정확히 파악하자. 각가지 함정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있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하는 것에 좀 주력을 해주세요. 물론 이게 분량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유연적인 어떤 그런 전략들은 좀 필요하십니다. 예. 막 재준이 엄청 긴데 그걸 깨알같이 다 정독하면서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좋은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구하는 규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에 집중해 주시고 단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단 배제 이것도 중요하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럴 거야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없이 그죠? 우리 평균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인지 오류 거기에 그냥 쓱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래서 예단 배제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신개념, 신용어들이 나왔을 때 정확한 의미 파악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웬간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게 금년도 시험에서는 좀 유용하게 작동했을 것 같아요. 방법들에 대한 기반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해보는 거죠. 몇 개 해보고 그래서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거 빼먹지 말자고요. 요게 중요한데 요거 놓치지 말자. 모의평가를 베이스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멘탈 관리 이거 뭐 노력으로 되겠냐. 물론 심리적인 요소긴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뭐 잘 하려고 하겠죠 시험장에서. 근데 언어에서 이제 멘탈이 무너져서 이거를 나머지 시험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2교시, 3교시를 임하시는 것보다는요. 1교시가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럼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렵고 거기서 나만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그냥 예상이 된다면 다음 교시에서 내가 그것들을 만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3교시 전체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좀 하고 들어가시자. 시험장에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인하게. 그러니까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이후에 상대 수험생들과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하고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적어봤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기출문제 몇 개를 같이 봤고요. 그리고 대비해야 되는 굵직한 전략들. 그래서 기출이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무더위와 코로나에 엄청나게 힘들고 지칠 시기임은 분명한데요.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어쨌든 현명하게 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